자, 오늘 보자. 8월 2일 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2.3% 정도 밀렸는데 어제였죠. 어제 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급등했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이유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아직은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를 아직까지 뭐 위쪽으로 상향 돌파를 했는 캔들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저항선에 부딪혔던 부분에 거래도 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하락으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선을 깨야 되죠. 가격 기준으로 17,033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17,030포인트 정도? 33포인트 정도 정확하게는 이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시장이 이제 3% 이상 나스닥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3% 이상 빠졌습니다만은 아래쪽으로 보면 17,051포인트 정도로 일단 뭐 깨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제 눈에는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 단지 우리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서 시장의 선제적인 대응, 여전히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조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는 요거였어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여기 지금 수요도 부족하고 공급도 부족한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자체가 이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는 게 아닌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7월에 FOMC는 이번에 마무리가 되었죠. 연준은 9월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가질 수가 일단은 있죠. 그리고 연준 의원들 코멘트는 지금 보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은 경착륙 가능성은 일단 낮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우려 자체는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 하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고 마진 압력을 좀 받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었는데, 이 마진 압력을 받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향후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은 사실은 기업이 잘 돌아간다면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해고 계획을 대규모 해고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에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기준선은 물론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면서 미국이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가 만약에 침체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돼 버리면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좀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는 실업시장 청구 건수,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자체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실업시장 청구 건수 자체도 좀 부진하고 하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긴축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BOJ입니다. 일본의 BOJ에서 7월 31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일단 했는데요. 양적 완화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시장 안에 유동성을 계속 푼다는 건데, 유동성 풀었는 부분 자체를 단계적으로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이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를 일단 올린 다음에 이번에 금리 추가 인상도 일단 단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금리가 절대 수치로 낮아요. 0.0에서,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 0.1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0.25%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또 덧붙여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우에다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0.5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0.5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정도는 일단은 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에다 총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0.5% 금리 요 부분 이상, 요 부분에 이제 0.5가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뛰어넘을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엔화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이건 약간 지금 당장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을 때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캐리한 거죠. 운반을 다른데 금리 높은 데다가 그냥 투자를 하면 당연히 해외에 투자했는 부분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엔캐리라는 얘기는 일본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갈 때는 어떤 구조냐 하면 엔화를 팔면서 뭘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 되고, 그렇죠?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는,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때 마이너스 금리였을 때고, 지금처럼 금리가 이제 지금은 뭐 0.25인데 이게 0.5가 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춘다 그러고 돼 있고 일본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베이시스 자체가, 먹을 수 있는 베이시스가 계속 좀 줄어들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해외 자산을 일단 매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달러가 생길 건데 반대입니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예전에 엔캐리에서 빌린 자금 자체를 이제 갚을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은 통화 자체가 엔화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 외에도 이게 지금 22경인가요?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규모 자체가 22조 달러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그 금액 자체가 달러가 이제는 달러가 없어지고 엔화로 바뀐다라는 부분 자체는 달러에 대한 유동성, 전체적인 유동성이 또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가지가 지금 깔리다 보니까 오르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못 잡게 되고, 인플레이션 지금 잡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 요즘도 보면 중동에서의 계속 전운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 자체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부분이 좀 없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석유라든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거를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는 이제 빠지겠네 이렇게 됩니다만은,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석유 원유의 사용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은 수입량 자체가 일단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전체 공급량의 수입량 자체가 미국은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향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유가가 오르면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약세로 가면 수입 물가 자체도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미국은 못 잡게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고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안 좋아지면은 이건 스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만 지금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만 침체로 가는 건 아니고, 중국도 같이 좀 침체로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중국도 이런 식으로 좀 침체로 가는, 지금 중국도 침체고 미국도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중국이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운임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운임 지수도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자면은 아까 얘기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리스크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잡힐 가능성이 일단은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홍해 사태 영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까지 유럽이 중국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부분들,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꼭 석유 가격 오른다 그러면 뭐 합니까? 내일부터 석유 가격 올라요. 기름값 올라요. 그러면 차들이 전부 다 이제 막 기름 한번 넣어보겠다고 차가 막 줄을 서잖아요. 오늘 넣어야겠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수요가 확 증가하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대중 관세 부과 부분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수요가 확 증가하면서 해운주들이 해운 이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일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라든지 테무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저가 상품을 밀어내면은 저가 상품이 비행기 타고 수출하진 않을 거니까 중국에서 컨테이너 타면서 그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공급 수요 위 시장이 계속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조업의 선행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PMI가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공장 구매 관리자들이 물건을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지를 슬쩍 보는 겁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100상자를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1000상자를 구매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업의 구매 관리자가 바보가 아니니까 경기 돌아가는 걸 보니까 1000상자 정도면 팔 수 있겠네? 그래서 1000상자를 원재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PM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PI라든지 경기 부분에서 좀 선행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7월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출 주문 증가세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해 운임지수 이 부분도 7월 중순 이후에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시장 안에서 여전히 미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나스닥보다 더 안 좋아요. 나스닥은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깨졌습니다. 이전 저점을 일단 깨면서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추세가 예전에 이제 10월달 2023년도 10월달부터 시작됐던 추세는 일단은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한데 반등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면 주식을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뭘 해준다? 기술적 반등임을 인식을 하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관리하는 쪽으로 좀 치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진입은 일단 했습니다. 반등이 만약에 그래서 나온다면 추세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면서 신규로 이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인버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버스 하시는 거는 꼭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이거 물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낚시를 할 때 하나로 낚시를 해도 되고 막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면 낚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회원분도 우스갯소리로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낙지를 잡으면 된다, 조개를 캐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개 캐고 있는데 물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조개를 캐고 아무 생각 없다고는 뭐 할 수 있나요? 죽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인버스 가능하죠. 가능한데 인버스는 단타로 못 잘라내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 일단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제였나요?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일단은 호재도 악재를 이겨내지 못했다,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계속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초보이신 분들은 일봉상 추세가 완전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하고 똑같이 일단 조심하시면 투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환되고 난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인버스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요즘 교육방송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교육과정을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 교육과정 들으시면서 투자력 자체를 올리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하셔서 시장이 오를 때 수익 내면 돼요. 시장 빠질 때 아웅다웅 하지 말고 시장 오를 때 수익 내면 되니까 지금은 현금을 잘 지키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이 흔들린다, 오른다 하는 부분에 쫄거나 노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한다고 시장이 반등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현금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시장이 방향을 잡으면 그때 주도주를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시장이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제가 열심히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